말씀드릴 내용은 에너드가 알루미늄 옥사이드 나노 템플레이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카본 나노튜브를 합성하고, 특히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분야는 이 템플레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카본 나노튜브의 디멘전을 조절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러한 나노튜브를 길러서 필드 에미션 디스플레이에 쓸 수 있는 콜드 캐소드로다가 이렇게 길른 나노튜브를 쓰자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드 에미션이라면 어떤 현상을 말씀드리냐면요. 어떤 메탈 서피스에 하이 일렉트릭 필드가 걸렸을 때 양자역학적으로 전자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필드 에미션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튀어나온 전자를 이용해서 발광체인 포스포 RGB를 이용해서 매트릭스 구동 방식을 이용하면 저희가 이제 디스플레이를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썼을 때 이걸 FED, 필드 에미션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FED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디스플레이 쪽에서 화면이 좋은 거는 CRT인데요. 그 CRT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을 가지면서도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와 같은 아주 얇으면서 우리가 휴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까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카본 나노튜브를 필드 에미션 팁으로 쓰자 하는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카본 나노튜브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가 하이 에스펙 레이쇼입니다. 그러니까 하이 에스펙 레이쇼를 갖게 되면 우리가 어떤 필드를 걸어줬을 때 팁 끝에 걸리는 필드는 벌크한 필드보다는 로컬 필드가 크게 되기 때문에 쉽게 전자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우 턴온 볼티지를 갖게 되고요. 두 번째 갖는 장점은 그래파이트 구조에서 오는 그 하이 미케니컬 스트렝스 때문에 필드가 가해졌을 때 그런 서피스 스트레스에 견딜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라이프 타임이랑 이제 관계가 되는 문제인데요. 케미컬하게 아주 인너트하기 때문에 보통 메탈 팁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하이 베이크온이 필요한 데 비해서 카본 나노튜브 에미터인 경우에는 마더리 베이크온 컨디션에서도 탈라라고합니다. 그럼 이쪽 분야에서 지금 아웃스탠딩한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필드 스크린 이펙트라고 해서 보통 나노튜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얼라이먼트에서 세워서 키웠을 경우에 나노튜브의 패킹 덴시티가 보통 10의 9승에서 10의 11승 cm 제곱당 이러한 개수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나노튜브가 너무 닥지닥지 붙어있기 때문에 서로 필드를 스크리닝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걸리는 필드가 충분한 필드가 걸리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얼라인된 나노튜브를 로우 덴시티를 키우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디바이스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트라이오드 스트럭처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카본 나노튜브의 랭스를 정확히 컨트롤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메탈 팁까지 이제 트라이오드를 만든 게 이러한 구조가 되는데요. 이 메탈 팁을 대신해서 이제 나노튜브를 키우자고 하는 것이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나노튜브가 정확히 어떻게 덴시티도 작으면서 랭스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저희 데이터는 아니고 이제 닐슨 등이 APL에 낸 데이터, 시뮬레이션 데이터인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팁이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서 이 팁 끝에 로컬 필드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에미션 커런트를 얻기 위해서는 나노튜브 길이의 2배 정도 이상이 떨어져야 팁 하나씩 있는 것만큼의 필드가 걸리게 되고 충분한 에미션 커런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이트가 있는 경우에 트라이오드 스트럭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 길이를 조절해야 됩니다. 지금 이건 요 데이터랑 요 데이터는 이제 삼성 쪽에서 한 거고요. 요 데이터는 키스트에서 한 일들인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나노튜브 길이를 1, 2마이크론 홀 안에서 정확하게 기른다는 게 참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펠바가 2마이크론인데요. 차이가 한 1마이크론까지 나고요. 또 게이트에도 닿게 되고, 보통 이런 방법들은 다 시간에 의해서 나노튜브 길이를 조절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도하는 접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랭스를 어떻게 조절하고 덴시티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처음에 제목에 말씀드렸지만 AAO 나노 템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카본 나노튜브를 키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논문이 발표되고 이런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쪽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알루미늄을 정교학적으로 애칭을 하게 되면 에노딕 알루미늄 옥사이드라는 그 알루미나, 포러스 알루미나라고 해서 이렇게 홀이 뚫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노튜브를 키울 때 필요한 촉매 입자를 정교학적으로 바닥 부분에 증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본 나노튜브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발표한 그림을 보면 아주 환상적인 그림인데요. 2D 얼레이를 이루어 있고 카본 나노튜브의 길이가 일정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보고 이쪽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일단 덴시티는 아니더라도 디바이스 측면에서 보면 높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방법을 처음에 이제 채택해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사실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나노튜브의 길이가 일정한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알루미나 템플레이트 자체가 촉매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본 코킹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자란 나노튜브는 저희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그래파이트 스트럭처를 갖는 카본 나노튜브가 아니라 아모포스한 카본 나노튜브도 있고 각 부분에서 나노튜브도 크는 그러한 걸로 저희가 이제 결론을 맺었거든요. 그 뒤에 부분은 이제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딕 알루미늄 옥사이드 나노 템플레이트를 이제 저희가 채택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실험실에서 만든 AAO 나노 템플레이트입니다. 가지는 장점을 보면은 아이솔레이트 된 스트레이트 채널을 갖고요. 하이 에스펙트 레이쇼를 가집니다. 이건 시간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데요. 길이는, 랭스는 시간에 따라서 700 마이크로미터까지 저희가 만들 수 있고요. 이건 탑뷰고, 이건 프랙처에서 사이드 뷰를 본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미터는 4에서 200 나노미터 정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덴시티는 10의 8승에서 10의 11승. 그리고 이 공정이 아주 간단하고요. 카운트 일렉트로드로 백금이나 그래파이트가 보통 쓰이고요. 알루미늄 시편 있고 DC를 가해주는 데는 아주 간단한 공정입니다. 그리고 라지 에어리어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샤시 공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같은 맥락의 에노다이징이라는 이러한 공정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같은 조건에서 저희가 나노튜브를 키워봤습니다. 키우면 템플레이트를 잘랐을 때 이 안에 나노튜브가 들어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뭐 밖으로 나온 건 없고요. 그래서 이 표면에도 카본이 있기 때문에 오토플라즈마를 이제 애칭을 해내고 템플레이트를 다 녹여내면 길이가 똑같은 나노튜브를, 논문과 같은 양상의 나노튜브를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템 분석을 해보면 역시 로템에서 보면 이 템플레이트 길이와 똑같은 나노튜브가 있고요. 탑 부분을 보면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템플레이트 입구가 이런 깔때기 모양을 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생긴 카본이 밑에 있는 캐탈리스트, 메탈 캐탈리스트의 작용이 아니라 AAO 템플레이트 그 자체의 작용에 의해서 생겼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노튜브와 비슷한 구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이 부분을 자세히 지금 여러 개가 겹쳐 있는 경우거든요. 여기는 전형적인 멀티월 카본 나노튜브가 있고 이쪽은 이제 월에 의해서 집착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그래파이트 스트럭처를 갖지 않는 아모포스한 성격에 더 가까운 카본이 집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조건과 다르게 이제 수소를 넣습니다. 수소를 넣은 이유는 수소가 카본 코킹을 좀 억제하고요. 캐탈리스트의 디액티베이션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소를 넣고자 나노튜브를 키워봤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림은 2시간 길인 건데요. 지금은 15분만 길러도 나노튜브가 템플레이트 안에 컴파인 안 되고 밖으로 곧 자라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구조를 템을 가져봤습니다. HR템을 보면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이쪽 그래파이트 스트럭처가 잘 발달되면 보이고요. 지금 나노튜브의 그 하프 사이즈만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자라는 양상은 팁그로스 모드로 자라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카본 모녹사이드인 경우에는 카본 코킹이 잘 안 되는 됐으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카본 모녹사이드를 기르게 되면 역시 나노튜브가 자라는 양상을 볼 수가 있고요. 밖으로 자라나오게 되고 다이아미터도 그 템플레이트 홀 사이즈가 거의 흡사한
나노튜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HR템으로 보면 전형적인 멀티컬 카본 나노튜브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들이 많았는데 이제 저희가 내린 메커니즘은 캐탈리스트가 없어도 이러한 구조를 갖고, 이것도 저희 실험 결과인데, 캐탈리스트가 없어도 카본 증척이 돼서 이러한 템플레이트와 똑같은 모양의 나노 카본 튜브 구조를 얻을 수 있고요. 캐탈리스트가 있는 경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방법인 경우에는 나노튜브가 자라다가 멈춰서 저희는 이제 데드 CNT라고 부르는데 자라나오지 못하고, 여기 쌓이는 것 때문에 플라킹하는 이펙트 때문에 물질 전달도 안 되고 지아미트리적으로도 막아주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템플레이트와 똑같은 길이의 나노튜브가 켜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수소를 넣는 경우에는 역시 경쟁 반응이긴 하지만 확률적이긴 하겠죠. 이렇게 자라나올 수 있고 이 나노튜브 계속 자란다. 그래서 저는 라이브 CNT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가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봤습니다. 템플레이트를 위에 호를 두고 작게 하고 수소 없이 한번 나노튜브를 키웠을 때는 나노튜브가 여기 증척은 되지만 브라킹이 안 되죠. 이렇게 웃자라는, 수소가 없어도 웃자라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노튜브 벨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구조는 밖에 아모포스한 커버이 증척되고 안에 나노튜브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제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결론부터 이제 나노튜브가 AAO 템플레이트에 자라는 게 캐탈리스트에 의한 실제 나노튜브가 자라는 것과 아모포스한 카본이 증착되는 경쟁 반응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그리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덴시티 조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에스펙트 레이쇼를 다르게 한다면 통계적으로 다른 덴시티의 나노튜브가 커 나올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세 가지 덴시티의 템플레이트, 메탈이 들어간 템플레이트를 만들고 나노튜브를 키워봤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10의 9승 나노튜브부터 10의 5승계까지 나노튜브의 개수를 저희가 브로드 레인지에 있어서 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남은 문제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이트를 조절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웃자라게 되면 데비에이션도 있고 정확히 컨트롤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에 따라서 컨트롤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그러면 기준 후에 커팅하는 방법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컨벤셔널하게 커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케미컬한 메소드로서 나노튜브를 컨센트레이트드 엑스드 솔션, 보통 황산이나 질산 혼합액을 쓰거든요. 거기서 소니케이션 하면서 보일링 해주면 디펙트를 엑시드가 공격하게 되고 나노튜브가 차핑이 일어납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미케니컬하게 자르는 방법은 볼미라는 방법과 다이아몬드 디스크 사이에서 어브레이시브 트리트먼트라는 이런 두 케미컬한 방법과 미케니컬한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들은 전부 문제가 뭐냐면 환경이 너무 시비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게 펑셔널 비도 붙게 되고요. 그리고 스트럭처도 많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또 와일드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져서 정교하게 컨트롤하는 거랑은 좀 거리가 멀게 되고요. 더욱이 디바이스적인 측면에서 보면 서브스트레이트가 없는 상태에서 커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이제 디바이스를 만드는 측면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한 예인데요. 이건 볼미라는 건데 나노튜브를 잘라놨을 때 이런 영상을 갖고요. 12시간 동안 시비어하게 하면 0에서 한 2마이크론 사이에 데비에이션을 갖는 나노튜브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가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웃자라게 나노튜브를 키워놓고 아세톤 솔루션에서 소니케이션을 했습니다. 소니케이션 하면 웃자란 나노튜브가 지렛대와 같이 카트레백 같이 작용을 해서 이제 오실레이션을 할 거고요. 소니케이션에 의한 로팔 스팟이 이 나노튜브를 공격하게 될 겁니다. 그럼 원리적으로 이 포어 마우스 부분에 가장 큰 힘이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가 정확히 잘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안 되고요. 왜냐하면 디펙트가 포어 마우스 부분보다 위에가 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포어 마우스 부분이 안 잘리고, 하지만 포어 마우스에서 가까운 어떤 부분이 잘릴 것이고요. 그럼 다시 남은 나노튜브는 다시 오실레이션과 로컬 스팟이 공격해서
짧은 나노튜브를 수렴해 갈 것이다라는 이제 가정하에 소니테이션을 해봤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제 어떤 쇼트 나노튜브로 수렴해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위에 나노튜브 길이의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아까 보여드린 것보다 상당히 내로하고 서브스트레이트 위에서 소니테이션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영역뿐만이 아니라 마들 스타디라든가 그 게스트 스토리지 쪽에서 1마이크론 내외에서 정확하게 컨트롤해서 이제 물성을 파악하는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면을 위해서는 이제 이걸 애칭을 해내면 이렇게 크기가 비슷한 카본 나노튜브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또 어떤 식으로 했냐면 위에 포를 작게 하고 밑에 크게 하면 나노튜브가 자라다 멈추지 않을까 해서 이제 해봤는데 지금 자르다 보니까 반대쪽으로 간 것도 자르면서 좀 앞으로 튀어나오기도 했는데 일단 기초적인 데이터로 가능성을 확인을 했어요. 아까 거랑 다른 게 이제 이건 클로즈 팁이고요. 약간 오픈 팁에 증착된 거랑 틀린 월틀 나노튜브가 자라다 멈추는 기초적인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노튜브를 지금 기르는 걸 말씀드린 것은 다 벌크 알루미늄을 에노다이징해서 기르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또 디바이스 측면에서 보면 웨이퍼 위에서 키우는 게 그 기존의 반도체 프로세스와 그 컴패터블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AAO를 벌크 알루미늄 가지고 만들었을 때는 이제 알루미늄 멜팅 포인트 이하로 온도가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멜팅 포인트가까지 안 가더라도 서로 서멀 익스펜션 코에피션트가 틀리기 때문에 열적으로 안정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AAO 웨이퍼 위에다가 나노튜브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레이어드 스트럭처를 만들고 그런 서멀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멀 코피션트도 비슷한 녀석을 쓰면은 일렉트로드도 그런 팽창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쪽에서 키워드가 되는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서피스를 일단 베리 스무스 서피스를 얻어야 됩니다. 증착할 때부터요. 그러니까 좀 더 말씀드리면 벌크 같은 경우 우리가 일렉트로 팔리싱이라는 작업을 거쳐서 매끈한 표면을 만드는데 증착하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모되는 양이 일렉트로 팔리싱 할 때는 3-4마이크론 정도 되고요. 또 두껍게 얻는다고 해도 양쪽 사이드에서 이거 유니폼스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빨리 3분 안에 그런 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더레이어가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에노다이징 양상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2% ND가 들어간 알루미늄 알로이를 써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고요. 서피스 러프니스가 적어도 RMS 값으로 한 4나노미터 밑으로 들어가야 가능하거든요. 그 밑에는 열 팽창 계수를 고려하고 그리고 어떤 물질을 쓰느냐 리프터프가 되고 이제 디태치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NB를 쓰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스킵하고요. 일단 에미션을 이러한 식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또 벌커 알루미나의 나노튜브를 키운 경우고요. 이 경우는 웨이퍼 위에 키운 경우인데요. 그 밑에 베리어리어 시크니스가 두꺼울수록 보통 유니포미티가 보장됩니다. 그 레지스티브 레이어라고 그러는데요. 비교적 발광 특성이 좋았고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데스티가 낮기 때문에 기존의 10의 9승에서 아까 12승 말씀드렸는데요. 필드 이넨스먼트 팩터, 즉 팁 하나에 걸리는 그 이넨스 되는 정도인데 아주 높은 값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패턴에서 어떤 패턴에 선택적으로 코발트 캐탈리스트를 깔고 나노튜브를 키울 수도 있고요. 온도 제한 없이 650도 이상, 700도씨에서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턴에서 발광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1.8mA 정도의 커런트를 얻었고 패턴된 에미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인베스트먼트 팩터도 높게 얻었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나노튜브를 AAO 템플레이트에 기르는 데 있어서 리액팅 게스라든가 특히 하이드로젠 이펙트가 중요했고요. AAO 지연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고요. 랭스라든가 다이아미터 덴시티, 나노튜브의 덴시티를 템플레이트 시스템 어프로치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얻은 나노튜브로부터 하이 필드 이넨스먼트 팩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